사자는 자기 배가 부르면 옆에 먹잇감 지나가도 쳐다보질 않잖아요. 그만큼만 만족을 하면 돼요. 이게 본능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충동이에요. 이 충동에는 조금 더 먹고 싶다,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런 잉여의 성질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정신분석 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로이트 텍스트 중에서 아인슈타인하고 프로이트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왜 전쟁인가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글입니다. 이 편지는요, 아인슈타인이 프로이트에게 반전운동에 대한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그 반전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이야기해야 할 게 있는데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 글을 읽으신다면요, 본능으로 쓰여진 부분은 모두 충동으로 고쳐서 읽으시고요.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본능적 충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충동 목표라는 말로 읽으시는 것이 훨씬 더 읽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아래 더보기란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전쟁을 일으키는 공격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집단 심리를 베이스로 두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전쟁에도요, 이 집단 심리의 문제가 적용이 됩니다. 거대한 집단 충동을 개인이 저항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전쟁 얘기 같은 거 해줄 경우가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처음엔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총도 제대로 못 쏘고 하다 옆에 있는 동료가 한 방 맞잖아요. 맞고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눈 확 뒤집어져가지고 총 들고 뛰어나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집단 심리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아인슈타인의 질문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증오와 파괴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이 열정이 잠재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을 자극하여 집단 정신병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인슈타인 역시도 집단에 대해서 프로이트하고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집단 정신병이요, 이 집단에 소속돼 있으면 약간 편집증적 경향들을 가지게 돼요. 또 충동도 충동이지만 감정적으로도 되게 단순해져 버리고요. 또 뭐 논리적 판단 같은 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집단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이어서 질문을 던져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 가운데 가장 전형적이고 잔인하며 가장 낭비적인 국제 분쟁을 강조하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였는데 여기서 모든 무력 충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과 수단을 발견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왜냐? 전쟁사 같은 것을 익히시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정말 쓸데없는 이유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것은 저도 그 국방TV에 그 전쟁사 말해주는 걸 가끔 보거든요. 정말 전쟁의 시발점 같은 걸 보면 진짜 별거 아닌 이유인데 그거 가지고 전쟁이 나요. 군사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요. 이것을 의도적인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도적인 행위를 막을 수가 있으면 무력 충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프로이트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반전운동에 함께 해주면 더 훌륭한 방식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답장을 보내요. 아인슈타인의 질문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와서 다시 보니 좀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우리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하여 결국 같은 영역에서 만날 수 있는 분야의 문제를 기대한다 라고요. 프로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물리학적 법칙을 통해서 정신작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정신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정신물리학입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 물리학자가 물리학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면 거기에서 의견 교환하면서 인간 행동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무척 즐거운 일이 될 거예요. 저도 임상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분석을 진행하다 보면 물리학적 법칙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정신분석에서 뭐 정신관성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정신작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작용으로 설명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도 작용을 하지만 그 태양열이 그 지구에 내리쬐서 그 복사되는 그 과정도 정신에서 어느 정도로 구현되는 그런 것들이 관찰될 때가 있어요. 이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 분석 경험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자적인 질문을 원했어요, 프로이트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전쟁의 문제를 끄집어낸 거죠. 학자로서의 질문이 아니라 박애주의자로서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박애주의의 입장에서는 프로이트도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었죠. 그래서 결국 프로이트는 아인슈타인의 의견에 말을 조금 더 덧붙여주는 것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프로이트는요,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힘센 놈이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건 동물이나 인간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충동의 성질을 본다면요, 동물보다는 인간이 좀 더합니다. 왜? 동물은요, 사자를 예를 들면요, 사자는 자기 배가 부르면 옆에 먹잇감 지나가도 쳐다보질 않잖아요. 그만큼만 만족을 하면 돼요. 이게 본능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충동이에요. 이 충동에는 조금 더 먹고 싶다,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런 잉여의 성질이 있습니다. 잉여치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해도 조금 더 잘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런 충동과 본능은 여기에서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제 근육의 힘이 이해관계를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구를 사용하게 되니까 성능 좋은 무기나 아니면 그 무기에 대한 숙련도가 승자를 결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있으면서요, 지적 우위가 힘을 대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거예요. 폭력으로 상대를 짓누르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으로 상대를 완전히 짓누를 수가 있으면 두 가지 지점이 있어요. 하나는 본보기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면 승자에게 다시는 반항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역 죄인들이나 예전부터 이 본을 삼는다고 아주 처참하게 죽이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렇게 죽이면 그 충동 성향도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충동성을 멈추기 위해서는요, 그 상대가 제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상대가 제거가 됐을 때 충동도 멈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포로로 잡으면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진 적의 마음에 숨어있는 복수심을 고려해야만 해요. 그래서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삼족을 멸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논리를 이어가면서요, 이 폭력에 대해서 약자가 강자에게 겨룰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폭력을 뭘로 압도하느냐? 이 단결이에요. 단결과 연대. 폭력은요, 단결로 압도할 수 있고, 단결한 사람들의 힘은 한 사람의 폭력과는 대조적으로 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이 정의라는 것도요,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그 폭력입니다. 정의도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폭력에서 새로운 정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그 심리적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해요. 다수의 단결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공동체가 지니는 폭력이 억제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이 역사적인 발달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로 넘어와요. 인류는 그 이해관계의 충돌을 판결할 권한을 가진 중앙 권력 기구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협조해야 전쟁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하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최고 결정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 기관이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한이 없는 기관은 쓸모가 없거든요. 지금은 뭐 유엔이나 나토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있죠. 그러한 국제 기구가 있어야 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말이 될 거고요. 공동체를 단결시키려면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적 유대예요. 연대해야 한다, 그 말도 되겠죠. 물론 이 두 요소 중에서 한 가지가 결여돼도 공동체는 단결할 수가 있어요. 폭력이 없어도 되고요, 폭력으로만 단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상주의적인 마음에 호소할 때 그것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중요한 유서성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상주의적인 마음은 한 가지의 신념, 사상, 주의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들이 집단을 구성하는데, 제가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 페미니즘이 이거를 잘 보여줘요. 여성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걸 다 단결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단이 생겼고, 그 집단 내에서 등장하는 충동의 그 구성원들이 저항을 못했잖아요. 이건 국내에서는, 온라인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기에서도요, 전 세계가 지금 연대를 해서 러시아에 대항을 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자기들 뜻대로 다 못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 집단 결속력 자체도요,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라를 지켜야 돼요.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결속력이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대통령도 같이 전선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뭣도 모르고 온단 말이에요. 막 훈련하러 온다, 그래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전쟁터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군 내에서는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럽겠죠. 자기들은 전쟁인 줄 모르고 징집돼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집단 결속력 자체도 러시아가 지금 많이 약해요. 집단을 결속하게 되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 다 못했는데 어떤 특별한 능력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뭐 신체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지휘력이라든가 통계권이라든가 이런 게 그 집단 내에서는 굉장히 강해져요. 평소 능력 이상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결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프로이트가 이
편지에서 좀 재밌는 걸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전쟁을 종식시킬 수 없을 것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걸 보니까 이 정신분석학자 중에도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슬라보이 지젝이라고, 인문 아이돌이라고 한때 굉장히 유명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은 맞는데요. 인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분석 이론하고 정치 이론을 결합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슬라보이 지젝이 한때 공산주의는 승리한다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당시 제가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지젝한테 저도 매료가 잠깐 됐었거든요. 지금 안 봐요. 저는 이제 그런 말이 이 지젝 자신의 철학적 연구로부터 온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여기서 나온 거네요. 역시 그 락강이 이야기한 대로 프로이트 주변에는 떨어져 있는 게 많습니다. 프로이트 이야기를 다시 이제 재번역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 말이 또 유명해지니까요. 자, 그리고 프로이트는 자기 충동 이론을 소개합니다. 만약에 텍스트를 읽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프로이트가 충동 이론을 소개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본능을 충동으로, 본능적 충동을 충동 목표로 고쳐서 다시 한번 텍스트를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이트는 리비도 이론을 소개합니다. 리비도를 양적 측면으로 설명할 때는 리비도라고 써요. 첫 번째는 에로스라고 불리는 3충동입니다. 보존과 통합을 추구하는 그 충동이고요. 플라톤이 향연에서 사용한 에로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씁니다. 성충동 역시도 이 에로스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산다. 이거 역시도 이제 에로스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동을 공격 충동 혹은 파괴 충동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게 죽음 충동이죠. 근데 이 죽음 충동에서 파괴 충동 같은 걸 이야기할 때요,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게 있어요. 이때 파괴하는 게 대상 파괴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죽음 충동 자체는 남을 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뭐 이런 구절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죽음 충동을 공격성이랑 연결을 시켜요. 근데 이 죽음 충동 자체는 이제 자기 파괴고요. 이 정신분석 학자들이 죽음 충동 이야기를 할 때 혁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혁명, 그 자기를 파괴하면서 새롭게 태어나자, 이런 게 죽음 충동에 있는 거예요. 현재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는 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념적인 이유를 대고 있어. 이거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하고 같죠. 그건 푸틴의 파괴적 욕망에 대한 그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요. 프로이트는 전쟁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파괴 충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게 죽음 충동에 대한 거예요. 이 죽음 충동이라는 게요, 리비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죽음 충동은 단독으로 활동하지도 않아요. 강렬한 에로스 활동 있을 때만 이 죽음 충동이 약간씩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질적 측면으로 구분할 때 에로스와 타노토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죽음 충동은 리비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침묵해요. 강렬한 에로스 활동이 나올 때만 비로소 등장하는 거니까요. 승화는요, 리비도가 투자되는 것에서 승화가 돼요. 근데 죽음 충동에서는 죽음 충동은 리비도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 충동은 기본적으로 침묵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 행동에서 이 공격 성향들이 다 보이잖아요. 좀 사납고 이런 거. 그런데 여기 이 행동 자체에도 리비도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억지로 제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특히나 집단은 더 그렇겠죠. 집단 충동 자체는 거대하기 때문에 개인이 또 저항할 수도 없고요. 그 얘기를 하고 또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 자연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풍부하게 제공해주고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고 강제나 공격은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부족이 있다고 해요. 물론 프로이트는 이 말 안 믿습니다. 여기에 비유하는 게요,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어때요? 공동체의 그 모든 구성원들에게 모든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겠다고 장담을 하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문제에서도 그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다툼 없이 지낼 수 있다고요. 평등하게. 프로이트가 보기에는요, 이게 환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요,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 단결을 위해서 자주 활용하던 것이요, 구계자들을 증오하는 거였어요. 폭력으로 단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점에서 푸틴은 완전히 실패죠. 명분 없는 전쟁이니까 이 단결도 안 돼요. 왜? 만약에 러시아군이 그 우크라이나에게 미움 감정을 품고 있다면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에는 우크라이나에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격을 해요? 그쪽을 공격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죠. 푸틴이 명령을 해가지고 억지로 공격을 하는 거니까 자기들도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프로이트는요, 공격 충동의 완전 제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애쓰자고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이제 전쟁에 기꺼이 호응하는 것이 충동의 결과라면요. 파괴 충동, 죽음 충동의 적수인 이 에로스로 하여금 거기에 저항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혁명을 일으키는 그 집단의 유대감, 연대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공격 충동이라고 할 때는 이 충동성이 발현이 될 때 거기 미움이 섞여 들어가요. 이 미움으로 단결하는 게 폭력으로 단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감정적 유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전쟁 방지에 탁월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와 같은 것으로 유대감을 가지거나 동일화하는 거예요. 감정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이트는 이 편지 전체 내용을 단 한 문장에 압축을 해요. 문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동시에 전쟁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 즉 전쟁을 통해 문명의 발달이 일어난 동시에 이후에 일어나게 될 전쟁 억지력을 발달시킨다는 거죠. 실제로 현재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있어서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죠. 뭐 스위프트 제재 같은 금융 핵폭탄도 맞고요. 즉 이 거대 국가의 일방적인 폭력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가 하나로 연대해서 그 폭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려는 움직임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러시아 내에서도 지금 반전 시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지금 멈추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저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아마도 이 전쟁의 결과로요, 우리 국제사회에서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억제될 수 있는 것인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프로이트의 글을 이번에 읽으면서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된 것 같네요. 예,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